올해 산 건데 방화동에 그 김포공항역과 송정역 사이에 대로변 건물을 샀거든요. 네. 그게 지금 16억에 나왔습니다. 최초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이 딱 나왔을 때, 건물이 나왔을 때 막 바로바로 팔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딱 보고 계속해서 깎았습니다. 네, 깎아서 14억에 네. 계약을 했고, 그다음 대출을 11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이제 3억 들어간 거죠. 1층에서 장사하시고 2층에서 월세 받고 3층에서 직접 거주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거기서 살면서 장사까지 쫓겨날 일 없이 네. 할 수 있는 케이스여가지고 최근에 산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죠.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최근에는 그 건물 투자보다 요즘 아파트 투자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때문에 건물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시기에 또 이제 건물 투자가 또 반대로 또 저점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셨습니다. 지금 건물 세 채를 또 가지고 계신 건물주이시면서 또 다른 분들을 또 건물주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이창원 대표님 모시고 한번 지금 소액 건물 투자는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그 채널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좀 많은데 네네. 또 그 중에는 또 이제 뭐 전문직 분들도 계시고 또 현금이 많은데 지금 아파트는 너무 좀 고가 아닌가? 네. 좀 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라리 좀 눌려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 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고민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요. 네. 건물 세 채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네네. 그런데 이제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으셨잖아요. 예, 좀 많이 안 좋았죠. 어찌 보면 이렇게 좀 10년이라면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네네. 좀 그 경제적으로 확 좋아졌던 네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 사실 저도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토목과 나와가지고 예, 토목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투자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제가 한번 마루로 무너집니다. 예, 너무 과도하게 리스크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한번 무너졌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현금을 흐름을 늘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불가피하게 자영업까지 같이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까지 매입하는 예, 아파트도 매입하고 건물까지 매입을 했는데 비결을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의 그 수입 채널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마이너스 2억을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근로소득, 네. 그 다음에 사업, 예, 작은 것들을 하나둘씩 했어요. 주얼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하고, 그 다음에 중고 거래도 하고, 네. 그다음 주말에는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머릿속에는 그냥 돈을 벌고 빨리 2억을 갚자. 네. 이런 빚진 생각, 거를. 그렇죠. 그런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돈을 쓸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었고 네. 머릿속에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빠른 시간에 제로로 만들었다. 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직장인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부동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를 거의 다 갚고 한 1억 5천 정도 돈을 모았을 때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2017년 뭐 이때였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사고 팔고 하면서 제가 한 2억 정도 모았을 때쯤에 아현 2구역이라고 마포에 네. 예, 거기에 있는 뚜껑 예, 땅은 없는데 네, 네, 건물만 네. 있는 그래서 피가 그때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2억 천 정도로 이제 입주권을 산 거죠. 네. 근데 그게 동호수가 이미 잡혀져 있었어요. 예, 거의 뭐 30평에 20층. 예, 그래서 2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시세가 한 22억 정도. 요렇게 해서 제가 아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집 마련을 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했을 때 내가 장사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사업하고 장사를 했으니까 내 공간이 필요하겠다. 네. 하면서 이제 건물 투자로 넘어가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출이 한 80%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업을 잘하면 사업자 대출도 잘 나오고 사업에 또 투자를 해서 이익 잉여금도 잘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마포에 18억 2천짜리 건물을 제 돈은 순수한 1억 6천 네. 정도를 넣어가지고 매입을 하고 직접 썼어요. 예, 직접 쓰고 3년 정도가 안 돼서 제가 한 34억 8천 네. 매각을 해서 그것도 또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제가 비결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왔던 비결을 보면은 마이너스일 때에는 무조건 갚는다. 네. 제로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조금이나 모이면
이거를 자산 투자를 빨리 한다.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내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네. 레버리지라는 거에 도움 네. 없이는 네, 이게 네. 빠르게 이렇게 좋아지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다만 레버리지를 쓰면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맞아요.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면서 최대한 좀 상승할 만한 걸 사느냐가 핵심일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같이 하셨다 보니까 그 건물 쪽에서 레버리지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들어가고 네. 그러면은 임차인이나 아니면 뭐 월세가 안 나오는 어떤 그런 리스크는 내가 직접 쓰면서 해결하겠다. 아, 그렇죠. 이런 전략을 쓰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어찌 보면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실제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물 투자나 이런 것들에 관심은 있어도 잘 못 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월세를 장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낸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장사를 잘하고 월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분이라면은 건물을 소유하고 가져갈 수 있는 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강의를 통해 갖고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잘 벌면 네네. 그게 이제 이자 부담 능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아, 그럼요. 대출을 많이 받아도 되는데 네.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가니까 네네. 이제 그냥 계속 월세 내고 쓰자.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 건물값만 올라가고 이제 그렇죠.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손해인 케이스 이런 맞습니다.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결국엔 쫓겨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익선동이나 이런 네. 핫플들은 사실 월세가 낮아서 맛집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공간을 만들고 트래픽을 끌어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동네를 띄운 네. 분들이 결국엔 쫓겨나죠. 임대료가 상승되고 하면서 그럼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은 건물주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컨텐츠가 강한 분들은 사실 월세 대신 이자 내면서 건물주로 가는 게 네.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네. 경험을 담아서 옆집 네.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라는 또 책도 쓰셨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금리도 높다고 그러고 자영업자는 지금 뭐 다 망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 과연 지금 건물 투자가 맞냐 이게 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 최신 있죠. 사례 같은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매입했던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네. 사실 현금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장사를 그래도 곧잘 하는 월세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좀 저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대로 적용했는데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 어떻게 해서 건물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소액으로 건물주가 된 분들의 사례를 한 7개 정도를 넣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곰탕집 사장님이세요. 네, 30대고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한 1억 정도는 돈을 모았어요. 1억 정도를 모았는데 갑질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뭐 물 샌다, 너 때문에 뭐 건물이 망가졌다, 막 이런 것도 많고 월세도 올려달라.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건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잘하면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한 2, 3억 정도는 모아 오셔라. 예, 그러려면 일단 매출부터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마케팅 하고 매출 향상 또 교육도 들으면서 매출을 한 3천 정도 올렸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한 2억 한 5천 정도를 모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매출이 높잖아요. 매출이 높으니까 신용대출도 받을 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사업자나 여러 가지 대출들을 받으면서 매출을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고 자, 요 타이밍에는 건물 사서 좋겠다 해가지고 올해 산 건데 방화동에 그 김포공항역과 송정역 사이에 대로변 건물을 샀거든요. 네. 그게 지금 16억에 나왔습니다. 최초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이 딱 나왔을 때 건물이 나왔을 때 막 바로바로 팔리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매수자 우위일 수 있죠. 이분 장사 잘하니까 이자까지 또 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딱 보고 계속해서 깎았습니다. 네, 깎아서 14억에 네. 계약을 했고 그다음 대출을 11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이제 3억 들어간 거죠. 그럼 부대 비용이 또 한 1억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이분이 원래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권리금과 보증금을 넣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3층에 1층은 장사하시고 2층에서 월세 받고 3층에선 직접 거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던 네. 주택에 들어갔던 돈까지도 회수가 되니까 본인이 사실 그 안에 돈을 다 넣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면서 장사까지 쫓겨날 일 없이
네. 할 수 있는 케이스여가지고 최근에 산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죠. 사실 맨 처음에 왔을 때 1억 갖고 어떻게 사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만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워낙 원래 장사도 잘하시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주거랑 이제 뭐 매출을 다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가장 장점이고 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썼지만 네. 사실 뭐 이분이 앞으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못 버시는 분이 아니고 저축이 안 되는 분이 아니니 이제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분이 이자가 한 400 정도 네. 예, 되는데 사실 그 사전에 그런 검토를 다 했죠. 예, 5, 600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체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그분은 어쨌든 그 또 상권을 볼 수 있으니 그럼요.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거기가 장사 잘 될 만한 곳이면 네. 본인이 더 이제 장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트래픽. 팔고 나갈 수도 네.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영업자 얘기인데 네네. 이제 뭐 어떤 뭐 전문직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조금 있으신 어떤 그냥 투자자 목적의 이런 분들이 요즘에 건물 사는 걸 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네. 공실 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자영업 장사 잘 안 된다고 하니 임대료로 이자를 감수할 수 있냐. 이게 좀 안 되지 않나라는 네. 얘기들도 하시는데 맞습니다. 요즘 이 꼬마 빌딩 뭐 소액 투자의 현실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고금리로 한 2년 반 왔잖아요. 네. 예, 2년 반 정도로 고금리에 왔다가 최근에 금리가 한 4차례 예, 떨어지면서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기존에 2, 3년 전에 건물을 매입했던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엄청난 고금리를 견디면서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 왔다 보니까 지금 자금적인 부분이나 이걸 네.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건물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이 보통 2년, 3년 약정하거든요. 그러면 3년 약정이 딱 되고 나서 옛날에는 뭐 2, 3%로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대출을 갈아타면 더 네. 올라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금매들이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다. 네. 예, 소진되고 있고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최근에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송파의 방이동에 건물을 하나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돈이 좀 자금이 있었어요. 아까 뭐 전문직 뭐 말씀도 하셨지만 네. 한 뭐 14, 5억 정도 현금 있으셨는데 송파 방이동의 도로변 건물이었고 감정 평가 금액이 한 65억 네.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에 23년 전에 건물을 60억에 매입을 했고요. 23년 전에, 네. 한 2, 3년 전에. 2, 3년 전에 건물주가 한 60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56억 5천에 아, 매입을 한 거예요. 네. 그분 입장에서는 손해가 좀 컸죠.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거의 한 2, 3년 동안을 이제 제가 등기부등본을 딱 떼어보니까 대출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걸 감당하기 어려웠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임대차 있었잖아요. 네. 거기 임대차는 일단 의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바로 못 나가는 업종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공실날 위험 없겠다. 예, 그리고 지금 건물 매입하시는 분은 신용이 좋아가지고 지금 거의 4% 초반, 3%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다 보니까 네. 예, 월세가 한 1,500 정도 되는데 한 2, 300 남는 구조로 예, 그래서 좀 선진입을 한 거죠. 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액 10억 언더로 가는 방법들인데 일단 상업용 건물은 자기가 신용이 좋고 건물의 그런 감정 평가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한 80% 정도까지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이걸 활용을 하면 소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하면 제 돈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뭐 지금 20평 아파트도 막 10억에다 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좀 구도심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종로, 중구, 네. 네, 이런 지역들 보면은 땅은 작습니다. 땅은 작은데 건폐율이라고 해가지고 땅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보통은 한 50%, 60%인데 옛날 구도심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건폐율이 꽉 찬 것들이 많아요. 그럼 땅은 20평인데 건물이 1층 20평이야. 네. 그럼 임대료 잘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땅이 작기 때문에 총액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을지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좀 세운지구 네.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에 그동안 계속 밀려왔던 이런 개발들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용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으로 파급력이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작은 땅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맛집들이 늘어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익선동에 처음에 들어갔던 분들이 거기 장사 잘하고 임대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을지로로 간 거예요. 을지로가 되게 옛날에는 인쇄소 골목이라 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에 가면 완전 그렇죠. 대낮이에요. 네, 엄청 네. 번화가 됐죠. 그렇죠. 번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도심에 교통편이 좋고 오피스가 많은 지역들. 근데 여기에서 또 계속해서 임대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간 데가 제가 봤을 때 신당동. 신당동이 또 막 핫해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또 넘어가는 데가 또 약수까지. 이런 핫플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아, 이 동네에 점점 트래픽이 올라간다. 네. 예, 그런 쪽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소액 투자를 네네네.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구조가 잘 찾아보면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액이고, 네. 그 다음에 건폐율이랑 용적률 이득을 보고, 그리고 감정 평가 금액이 높아서 대출이 8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수익률이 3% 이상 나오는 것들. 네. 예, 그럼 내가 뭐 80%만 대출 받아서 3%대의 대출만 받으면 네.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거죠. 음. 예, 그리고 임대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들을 잘 선별하면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 5억, 6억짜리도 꽤 많았거든요. 5억, 6억짜리 예. 건물. 예, 뭐 네. 사진을 이렇게 띄워도 좋긴 한데 신당동에도 한 8억 정도 네. 되는 건데 그거는 대출이 7억이라서 1억 정도 주고 산 거고 거기 이제 에스프레소 바를 하고 있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도 5억 정도, 예, 5억 중반인데 거기도 또 카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하시기 네. 때문에 사실은 주거형만 공부를 해봤지 이쪽은 사실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알아보면 여기도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 갖고 좋은 입지에 내 돈을 적게 넣으면서 수익률까지 챙기는 그 향후의 미래 가치까지 어느 정도 보장된 네, 건물들을 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 비주거용 건물들은 이제 네. 대출이 잘 나오고 네, 또 네. 규제라는 게 또 별로 없다 아, 보니까 맞습니다. 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좀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이쪽이 또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건물주도 결국에는 이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좋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뭐 고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 뭐 임차인 관리라든지 뭐 건물에 뭐 하자가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건 좀 각오하고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계셔야 건물주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리스크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장점, 그러니까 내가 적은 돈으로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해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만 사실 단점들도 뚜렷하고 이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라는 거, 레버리지라는 건 사실 칼과 같아서 내가 잘 쓰면 잘 활용하면 저한테 너무나 유용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나에게 오면 네. 이건 정말 너무나 끔찍하죠. 그래서 80%를 대출을 받아, 90%를 대출을 받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수지 분석이나 이런 계산들을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적어도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또는 내가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해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계속 고금리였으면 이런 말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예, 근데 벌써 4차례 금리가 떨어지고 앞으로도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 보니 네. 지금은 이제 움직일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공실 리스크. 네. 예,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80% 대출을 받았어. 근데 원래 300만 원은 월세를 받고 이자를 뭐 280을 냈는데 이분이 나가버린 거죠. 네. 그럼 내가 280을 온전히 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자를 단순히 감당할 수 있어도 있지만 공실이 됐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매각했을 때의 좋은 입지도 있지만 여기가 장사로서 입지가 좋은지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보실 때 이 지역의 공실률을 꼭 봐야 되고 이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들어올 사람이 바로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임대료가 그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 일단 낮다고 하면은 이분이 나가더라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월세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가면 바로바로 맞춰질 만한 그런 약간 핫 플레이스가 될 만한 곳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런 곳들의 건물주들도 그럼 바보가 아닌데 그걸 그렇죠. 왜 파냐 이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니겠냐, 나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뭐 실상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말씀 정확한데 정말 좋은 자리의 입지는 잘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딱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계약했던 것들 중에 50%는
사실 상속건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4명, 3명이 동시에 받아가지고 이거 빨리 현금화해야 하는 거?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건물주가 내가 이게 어떤 자리인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분은 빨리 현금화하고 싶어. 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받아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등기부 등본부터 보는 거예요. 아, 이분들 상속 받았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저희가 또 빠르게 움직이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자리인데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받은 물건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건 그냥 아까 전에 이제 송파 같은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나올 때 저희가 빠른 판단으로 가져가는 부분.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중개법인에다가 제가 건물을 산다고 한 5군데 정도 물건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부동산 있잖아요. 네. 지역 부동산을 가면은 사실 이제 처음 이제 그 상업용 건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로컬 부동산 가셔갖고 렌대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부동산이라고 다 모든 걸 다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딱 가보면은 이미 여기는 아파트 전문이야. 네. 예, 또는 여기는 뭐 상가, 임대차만 전문, 이런 경우가 사실 8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그 지역에서 로컬에서 건물을 메인으로 하는 부동산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이랑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고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안에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은 이분이 건물주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거기에서 계속해서 컨택을 하면서 되게 빠르게 연락이 올 수 있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좋고 안 좋고를 빨리 판단해서 바로 결정하는 거. 네.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런 좋은 물건은 네. 바로 결정해야 돼요. 바로 결정해야 네. 됩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대부분 뭐 다른 데들도 다들 그거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 공부를 하고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매물은 많아도 네네. 살 거는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송파 같은 경우도 당일날 보고 당일날 저녁에 가계가 끝났어요. 이걸 이제 나가는 순간 없어지니까. 네. 예, 그게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확장되는 데를 조금 더 선진입을 하다 보면 건물주들은 사실 그것까지 체감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건물주든 뭐 네. 집이든 뭐 물론 이제 뭐 실사용을 하려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투자성을 다 따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뭐 추경 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금리도 내려갈 것 같고 지금 저쪽 시장이 좀 아직 좀 많이 눌려 있으니 먼저 좀 해보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나 건물주 쪽으로 먼저 좀 빠르게 좀 움직여 보겠다라는 네.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적합한지, 어떤 뭐 건물주의 뭐 필요 조건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자영업자, 장사를 하고 내가 월세를 내는 사장님들이라면은 네. 예, 내가 지금 내는 월세에다가 거의 30-40%를 더 낼 수 있다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예를 들어 월세가 내가 네. 한 500 내는데 네네. 한 7, 800 낼 수도 있다. 네네. 이자로. 그렇죠. 예, 그 정도 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한 내가 월세는 500 정도 낸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뭐 수익이 좀 많이 남아. 그래서 내가 뭐 한 7, 800도 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뭐 7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21억에 네.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하세요. 네. 나는 그냥 장사 잘 되니까 뭐 월세 내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 라고 네. 하지만 어차피 나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내고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관점을 달리하는 건데, 내가 내는 월세가 어느 정도의 가치야를 따져 보면은 제가 보통 이제 공식을 만든 게 곱하기 300이거든요. 곱하기 300. 네. 네.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700만 원이야. 곱하기 300. 그러면 21억이에요. 그러니까 21억 대출 네. 받아도 되는데 그쵸. 월세 내고 있는 거다. 네. 그럼 이분들은 사실 21억짜리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럼 나중에는 내가 장사를 했을 때 한쪽에서는 월세 내는 경우에는 월세를 내면서 그냥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있는 거고, 오른쪽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왜 300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중금리가 한 건물 같은 경우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시중금리를 한 10년 정도를 이제 평균을 해보면 거의 4%에 수렴합니다. 네. 예, 그러면 대출 금액의 금리 4%, 나누기 12개월 네. 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의 12개월을 하면은 3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식이. 네. 그래서 아주 쉬워요. 지금 만약에 월세를 내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내는 월세에다가 내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더해가지고 300을 딱 곱해보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이걸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은 월세 네. 감당이 좀 되는 분. 네네. 그 말은
어쨌든 지금 요즘 자영업자가 힘들다고는 하더라도 네. 자영업으로는 좀 내가 좀 네. 이제 답을 좀 알았다 네, 네.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건물 사기에 괜찮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자 우위에서 사실 이런 분들은 금리가 5%도 견디거든요. 저는 1,000만 원 내는데요. 30억짜리 살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4%일 때 70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씩 떨어질 때마다 네. 몇백만 원씩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월세를 낼 때는 고정 금액을 내지만 이렇게 금리가 변화하는 것을 파악하고 진입을 하면 내가 내는 이자가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타이밍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수익률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라고 해서 그냥 수익률만 높은 걸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예, 임대 평당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들 위주로 소액 평수, 예, 소액 평수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손이 좀 덜 가더라도 네. 예,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 사업, 숙박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계속 몸이 매여 있지 않은 상태로 무인으로 하는 것도 많으니까 내가 투잡으로 네. 네, 진행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장점이 뭐냐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공간을 쪼개면 쪼갤수록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장사를 하긴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예, F&B를 하거나 네. 이런 뭐 음식 장사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수요층이 있는 곳을 파악해가지고 에어비앤비나 뭐 숙박업이나 이런 것들로 돌려가지고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선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상품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고 제가 마지막으로 산 건물이 모텔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보시면은 시세 차익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수익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얼마에 사서 얼마에 벌 거야라기보다는 나는 이거를 임대 수익형으로 가자라고 하면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현금 흐름이 좋은 거에서 이제 네.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어찌 보면 이게 유의미한 거니까. 맞아요. 대출을 많이 안 받아가지고 건물을 사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신 분들, 네. 이제 노후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은퇴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전략이 좀 다를까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죠.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60% 정도 네. 예, 대출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건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거도 해결하면서 밑에 층에서 월세를 좀 받고 하면서 쭉 가면 되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막 시세 차익을 내가 좀 얼마를 벌 거야라기보다 내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구조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수익형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가구 건물 같은 거에서 네. 위에 사시면서 밑에 뭐 1층은 카페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괜찮은 지역에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땅값 그럴 수 올라가면서 있죠. 아파트보다 더 나은 경우들도 막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많은 계약들을 하면서 매수자들도 있지만 네. 매도자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70대, 80대 사이가 많아요. 이분들이 얼마의 건물을 샀지? 물어보거나 뭐 듣기 볼 게 보면은 거의 뭐 10억, 20억 네. 샀다가 한 30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40억, 50억 이렇게 많이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월세도 받았지만 이게 하나의 큰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갖고 어디 강남에 어디 아파트 가면 돼? 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과거에 이 건물을 매입할 때 돈이 과연 많았을까? 네,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자기도 자수성가해서 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도 그 당시에 그 시절에 빠르게 움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근로소득, 노동소득으로는 진짜 한계가 있겠구나. 이게 나중에 내가 수명도 연장이 됐는데 그 남은 수명을 네. 내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하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자산소득 그리고 매월 돈이 나오는 구조의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 결국에 이제 이 건물이라는 것도 공간이기 때문에 네. 공간이 공실나면 제일 문제인데 그렇죠. 그 공실이라는 거를 뭐 내가 실제 거주를 하거나 네. 뭐 남한테 빌려주는 뭐 집으로 바꾸거나 말씀하신 무인 사업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찾아내면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고르기만 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크니까 인생이 또 바뀌는 게 또 이쪽 건물 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이 부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법이
양도세 세법이 좀 바뀐 게 있어요. 3월 달에. 네. 예, 이게 뭐냐면은 건물을 살 때는 이제 법인으로 많이 매입을 하는데 법인이 주택을 매입을 할 때에는 네.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2, 13% 정도 취득세 중과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도 잘 안 나와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세법이 바뀌면서 주택을 매입을 할 때 계약서에다가 잔금 전에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는 조건을 넣으면은 네. 예,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양도세를 낼 때 주택으로 양도세를 낼 수가 있어요. 장기 부유 특별공제를. 예, 장특공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네.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을 이제 거의 사지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야 내가 근생으로 바꿔주면 내가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세금을 좀 내야 되잖아. 수십억 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네. 근데 이번에 3월달에 세법이 바뀌면서 이제 건물주분들은 양도일을 계약 기준일로 봅니다. 네. 매매 계약 기준일. 그래서 이분은 모든 세금 혜택을 받아가고 예, 사는 입장에서는 대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없이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가 좋냐면 일단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라서 주택 금액이 일단 상가보다는 일단 저렴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통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면 뭐 연남동이나 뭐 익선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주택들, 네, 이런 주택들을 조금 이제 맛집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싸게 사가지고 네. 아주 가볍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왕이면은 주택인데 좀 벽이 좀 없거나 벽을 네. 쉽게 허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건물들을 사면은 사실 뭐 10억 이하, 10억 전후의 건물들을 많이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사서 매도자도 좋고 그렇죠. 매수자도 좋게 이번에 3월에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 생뚱맞게 이렇게 있는 그런 좀 맞아요. 핫플레이스들이 아직도 좀 있잖아요. 아직도 왜 저러고 있죠? 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여기서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매수할 수도 있다. 맞아요. 지금 이게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존 거를 계속 고수해서 나는 무조건 못 팔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하면 진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네. 물건을 만약에 사게 되면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변경도 좀 하고 일종의 약간의 수선을 좀 해야 될 텐데 네네. 요즘 뭐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사비 요즘 트렌드는 좀 어떤지. 요즘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자재비 이런 것들이 가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서울 기준으로 신축을 하려면 연면적이 시공 면적 평당 1,100, 1,200 네.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엄청 내가 올라갔어요. 땅을 한 5천만 원, 평당 5천에 샀어도 다 짓고 나면은 9천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률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좀 어렵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대수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단독 다가구를 살 때에는 사실 대수선보다는 간단한 리모델링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대수선을 가더라도 이 대수선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수선이 한 뭐 5억 든다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변경해 갖고 내가 직접 쓸 거다. 또는 이렇게 임대를 줄 거다. 여기가 평당 임대료가 이렇다라는 걸 잘 증빙을 해서 사업계획서 쓰면은 예를 들어 5억에 7, 80% 대출이 또 나오니까 또 소액으로 리모델링 대수선까지 해볼 수 있다. 네. 예, 이런 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공사비가 워낙 비싸졌기 맞아요. 때문에 하여간 좀 최소화를 해서 예, 지금은 맞아요. 좀 이렇게 최대한 비용을 좀 낮춰서 이게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트렌드고 예, 예. 이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은 뭐 이제 또 시장에 또 바람이 불면 좀 다시 옛날처럼 뭐 신축을 할 수도 있겠으나 네, 당장은 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은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제 10년 전에 정말 뭐 쫄딱 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집도 있고 네. 지금 건물도 막 새 채 투자하고 하셨는데 네네. 결국에 이제 책 제목처럼 네. 옆집 사장님이 건물주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결국에는 어떤 마인드의 차이일 텐데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네. 결국에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 네. 특히 뭐 투자로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요거는 좀 마음속에 갖고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그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희생과 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표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되게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많은 부자들을 만나고 옆에서 보면은 더 열심히 살고 네. 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게 너무 많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웠고 정말 그 절실함, 이런 몰입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에 돈을 시드를 아주 압축적으로 모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와 같이 공부를 통해서 좋은 선택을 또 해야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바뀌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도 네. 분명히 있고. 네,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되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막 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주택도 뭐 상급지는 막 올라가고 있고 막 좀 어지러운데 사실은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잘 끄집어 올려가지고 여기에 맞는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이런 분야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공부하셔가지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뭐 네.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들이 다들 네. 야 거기 끝났다라고 할 때가 저점이고, 맞아요. 야 거기 더 간다라고 할 때가 고점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 건물 쪽도 한 3, 4년 전에 정말 핫했는데 다시 맞습니다. 또 이렇게 또 조용해진 거 보면은 네. 또 다시 또 그렇게 좋아질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럴 때 한번 잘 골라보고 또 여유 있을 때 아직 매도자들이 옛날처럼 막 우위 시장이 아닌 이럴 때 공부도 하고 투자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라는 책을 쓰신 이창원 대표님 모시고 평범한 사람이 건물주 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 마인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